그런데 공수처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의 총선 리스크와 대응 전략 일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비례위성 정당을 비롯해 제3지대의 총선 준비 상황, 정치의 재구성 2부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지원입니다.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황기입니다.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이삭입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 또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시각각 돌발적으로 등장하는 변수 때문에 선거 판도를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부적절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야권 공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의 귀국, 황상무 수석의 거취 결단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백지원 전 부대변인이 보기에는 황상무 수석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고, 한 위원장이 빠른 결단과 조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MBC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논란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두고 한동훈 비대위의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특별히 지도부의 기류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당의 비대위가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장을 내놓는 것들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원론적인 입장들을 지금 내놓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동훈 위원장도 공직에 있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반드시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사실 대통령과도 소통할 수 있는 한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대위 구성원들 중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네. 이런 분들도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분들의 발언 같은 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스스로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네. 한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에 대한 빠른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전혀 다른 반응인데, 네. 뭔가 좀 귀국과 현장에 대한 여론 파악에 대한 온도차가 있는 겁니까? 귀국과 사퇴를 즉시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네. 사실 그런 요구를 직접 실행을 원한다면 사실 저는 한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근데 이걸 직접 발언을 해서 이제 기사화되게 한 건 어떠한 정무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장의 여론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있는 사람은 한 위원장일 텐데, 용산보다는 이종섭 대사 관련된 부분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공소 소환도 없는데 들어와서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 지금 호주 대사의 변호인도 아니고 이렇게 그 공수처를 공격하면서 노골적으로 전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사실 그 출국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의 그 공수처 소환이 4시간 되면서 드러난 대목은 휴대폰을 감췄다든가 업무 수첩을 폐기했다든가 이건 완전히 저기 출국을 이제 예정하고 거의 증거인멸에 가깝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 저기 공수처가 1월 말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압수수색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지금 언론에 속속 보도가 되고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모든 그 통화 기록 그 포렌식 자료들은 이종섭 장관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정황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소환하는 게 순서고 지금 공수처는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제때 수사를 안 했다, 제때 소환을 안 했다 이러지만은 그럼 1, 2월 다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뭔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며 그것이 인권유린이라고까지 그랬거든요. 이거는 저기 피의자 변호인이나 해야 될 일을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걸 볼 때 공수처의 책임 떠넘기기다. 예. 예, 이러면서 결국은 귀국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비대위에서는 점점 지금 이 사태가 총선에 미치는 큰 변수로 부각되고 있고 네. 결국은 그 여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기의식이 의원들 저간에는 다 확산돼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랑곳하질 않아요.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질곡으로 빠져드시는지. 김 위원장님 이 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또 당에서 지금 선대 공동 선대 위원장 네. 자리에 계시니까 아까 백지원 전 부대변인이 뭔가 한 라인을 통해서 왜 소통이 안 되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에 네. 전화 서로 하면은 이 의사를 한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항의할 수도 있을 테고 대통령실도 이걸 굳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을 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2월에 그 사태 파동이 있을 때도 그 대통령이 그 후에 KBS에 나와가지고 직접 통화한 적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한다. 내가 직접 통화할 일은 없다. 이러면서 어떤 동등한 국장의 파트너라기보다는 한 수 아래로 접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위계와 수직적인 질서하에서 어떤 리모트 컨트롤만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때 2월에 서울로 올라오는 KTX에서 대화한 거 말고 우리가 네.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껏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라인이 아니라 이건 공식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한 라인은 서로 만나기 어려운 당사자들끼리 마쿠 대화를 할 때 이럴 때나 한 라인이 필요한 것이지 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아니 뭐 전화뿐입니까? 뭐 밥도 같이 먹는 거고 늘상 토론을 하면서 네. 옛날에는 당청 회의라는 걸 자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네. 그래서 옛날에도 당과 청와대 간에 그 많은 소통이 다 언론에 이렇게 중계 방송되듯이 이런 게 소통하는 정부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라인이 필요가 없죠. 또 공식적으로 다 시스템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백지원 전 부대변인은 잠시 뒤에 관련해서 추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하은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또 다른 건입니다.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낸 추가 입장문에서 특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관계자들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우리가 정확한 건 알아야 되니까요. 팩트로. 황상무 수석과 관련된 발언 논란이 어떤 내용입니까? 황상무 수석이 자기 뭐 정보사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기자들 MBC 잘 들어라. 기자들 뭐 좀 독재 정부에 불리한 보도하거나 이랬을 때 회칼로 허벅지 찔렀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시민사회 수석에 있어도 돼요?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황상무 수석이 인정을 했나요? 인정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이미 이분은 이 공직을 수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으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사안이 아니라 범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인 것이고 사실 대통령실과 언론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바이든 날리면 때 보면은 MBC 막 고소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언론관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가 또 핵심 참모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사실 해임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 와서 한 얘기들이 강압 압력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웃기고 김종대 전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종섭 대사건도 같은 궤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공수처 소환도 없는데 들어와서 대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가 아니라 범죄 피의자를 호주 대사에 임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오늘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왜 공수처의 말을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메시지 관리를 대통령실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삭 계획신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일각에서는 유난 충돌이 재점화된 거 아니냐.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유난 충돌요? 그게 뭐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선거에서 가장 마음이 달아있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일 텐데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일 텐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좀 협의를 해보시죠. 그게 어떻게 여론에 미칠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될지 그런 대응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해서도 그건 아니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 상당히 대통령실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일종의 약속 대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 됐든 지금 여론과 굉장히 많이 다른 행동을 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꺼내고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처럼 하면서 총선 그냥 계속 질질 끌다가 끝낼 것 같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지금 이 시나리오가 또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차라리 약속 대련이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더 긍정적으로 만나.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고요. 백지원 전 부대변인 그 이야기도 좀 같이 전달해 주시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지금 당 내부에서 지금 비대위 인선부터 해서 쭉 우리 정당의 정통성이나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의문 제기는 쭉 있어 왔고요. 지금 한지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 추천으로 강남에 지금 이번에 공천했던 것에도 중복 지원을 했었죠. 비례정당에도 지원을 했고 이번에 비례번호도 이제 당선 확정권을 받으신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민주당 하나갑 전 정치인 그분의 조카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 당을 쭉 지지해오던 분들이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비대위가 좀 보여준 것도 있고요. 잠깐만요. 백지원 전 부대변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위원장과 이 이종섭 대사와 또 황상무 수석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갈등과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나요? 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는 네. 있는데요. 지금 지도부는 이번에 선대위 회의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적절히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시기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온 세력들과 그리고 비대위를 통해서 들어온 전향 좌파라고는 하시지만 전향을 했던 것이 뭐 증명되지 않은 그런 좌파 인사들, 뭐 하문경 후보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력 간의 갈등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표면화가 점점 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김종대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하은기 부대변인 예, 뭐 세력 갈등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진솔하게 표현해 주신 거는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 지금 이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 귀국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수도권 의원 그러니까요. 출마자들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많은 의원들이 그런 김경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그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에서는 이런 변수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수도권 선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서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박빙이라고 점쳐지는 이 시기에 이 이종섭 대사 변수가 이게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본 겁니다. 그게 바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의원들의 의식 인식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계속 그 수도권의 선거의 주도권이 이제 야당으로 넘어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사실은 그 도태우 대사라든가 장해찬 그 후보 공천 취소 같은 경우도 장해찬 네. 이게 부산이나 영남 선거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 선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가 특히 일당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위기 의식을 갖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시는 잠깐만요. 분들이 순서대로 발언을 드릴게요.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앵커께서 황상무 수석건이랑 이종섭 건에 대해서 당내 목소리가 어떠냐 얘기를 하니까 부대변인께서 뭐 당의 정통성, 정체성, 이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유난 갈등에 대해서 잠깐만요. 답을 드렸습니다. 잘 발언을 하고 바로 또 끊지 드릴게요. 마시고요. 네. 유난 갈등이든 뭐 한윤 갈등이든 뭐든 간에 비대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대단한 이념 얘기가 아니라 이종섭 대사에 관련해서 상식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 황상무 수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거치 결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들이 목소리를 내면 정통성을 흔들고 정체성을 흔들고 이념을 흔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선후 관계를 좀 호도하신 거고요. 그런 어떻게 분들이 호도됐나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고, 네. 나경원 위원장께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거취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아니 전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랑 다른 얘기를 저는 합시다. 좀- 논쟁할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종섭 대사건이라든가 황상무 대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그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비대위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나 해야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그 말씀 드린 건과 겁니다. 별개로 유난 갈등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을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다만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우려가 되는 거는 부산 영남을 텃밭으로 보고 국민의힘 신경 안 쓴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이 지금 PK 지역이 절대 텃밭이 아닙니다. 지금 전혀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도 사활을 걸고 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은 신경도 안 쓰고 뭐 수도권만 신경 쓰는 선거,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선거를 준비하시는 후보들도 전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똑같은 저희의 국민이니까요. 자, 공천 관련해서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여론의 파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이삭 부대변인께 여쭤보죠. 네.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결국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자 또 장해찬 후보자 공천을 받았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시스템 공천, 조용한 공천으로 잘 다독거려졌던 이 공천 탈락자들이 그런대로 뭐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이렇게까지 정치를 하고 싶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좀 이게 당에서 공천을 받았다가 그 당내에서 뭐 걸러져 가지고 공천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또 그리고 언론이나 정치권 안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뭐 도태우 후보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나 뭐 잘 모르고 뭐 장해찬 후보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평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많은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쌓여왔던 것들이 이번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터진 거예요. 사실은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후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당내 경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 지지자들이나 지지세를 힘입어서 최고위원까지 했지만 이제 필드에 나와버리면은 안 돼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도태우 후보도 그랬던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당 안에서도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제 저는 뻔히 미래가 정계 은퇴라는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뭐 저야 뭐 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존중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선택을 한 거는 그 본인이 있었던 당에서 나오는 다른 후보들한테는 뭐 좀 좋지는 않은
그런 결과를 함께 안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취소할 건이라면 공천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걸러졌어야 되는 건 아닌가. 또 하나는 논란이 되었는데도 당장 또 결정은 안 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일정한 또 뜸들이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됐는데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 전조가 전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라고 봐요. 그 돈 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논란에도 계속 공천을 유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직후에 녹취록이 지방지에 그 충북 언론에 대거 녹취록이 그 보도가 되면서 입장을 네. 바꾼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돈을 줬다고 봉투를 줬다고 하는 그 카페 주인을 누군가를 보내서 물어보든가 아니면 조사를 해봤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건데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결국은 취소하더라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공관위 이전에 일단은 검증 소위가 각 당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떤 그 자기가 또 문답표도 작성해야 되고 1차 검증을 통과했는데 거기서 못 걸른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공관위 단계에서 공천을 발표하고도 문제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돼. 본인한테 시간을 준다 그러면서 또 매치.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냥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눈치 그 여론에 돼 가지고 소위 간본다고 하죠. 이래 가지고 두 대 세 대 맞고서 결국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당의 품격이 아니다. 더군다나 집권당의 품격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도 일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공천을 이미 확정해 놓고도 또 다시 검증이 문제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선거구가 있기 네. 때문에 이건 양당의 검증의 문제에서 심각한 시스템의 결함이고 이런 문제가 없는 유일한 당이 녹색정의당이다. 여기는 녹색청정지대라 가지고 네. 저희가 서로 간의 이 당원들끼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동지 사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이런 문제가 일체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한기 전 부대변인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김종대 위원장이 민주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서울 강북을 박용진 후보, 박용진 의원이죠. 지금 강북을 공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하위 윤리평가 0점 받았고 이 부분부터 뭐 집중 또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경선 끝에 정봉주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 또 이전의 가정폭력 또 목함 지뢰인가요? 네. 목함 지뢰 관련해서 또 뭐 경품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지금 일파만파 논란이 돼서 취소가 됐는데 이게 왜 충분히 그동안 다른 이전에 뭐 또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이 공천 파장과 관련된 부분이 관리가 안 될까요? 일단 김종대 의원께서 이 검증 단위에서 못 걸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걸은 거죠. 이거 뭐 장해찬 뭐 최고위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이나 이 발언들을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던 거고 사실상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당직자들이나 이거 뭐 인터넷 몇 번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건데 모를 리가 없었죠. 이걸 감안하고 난 뒤에 그냥 아마 경선에 붙였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파장이 있을 줄 모르고 따라서 이거는 안 걸은 거라고 봐야 되고 오판한 거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정봉주 의원이나 막상 공천해놨더니만 이게 수습이 안 되고 뭐 분단위로 뭐가 계속 올라오고 하니까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뭐 정당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라도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수정을 한 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강북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경선에 붙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컷오프랑 경선은 다른 개념이에요. 경선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공당이 1차적으로 그 지역구에 적합한 후보가 둘 이상일 경우에 당원과 유권자의 판단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경선이에요.
컷오프는 공당이 1차적으로 그 후보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이든. 네.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패한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컷오프가 된 거예요. 부적합한 후보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강북을에 이제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한 사람이 2명 남는 거예요. 네. 이승훈 변호사랑 박용진 의원. 그럼 그 두 분을 경선에 붙이거나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 공천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당이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치 경선에서 피한 게 컷오프랑 동일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게 뭐 전국 단위 권리당원 70% 그 지역구 당원 30% 이런 웃기지도 않는 그 경선 룰을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정봉주 의원 처음에 못 걸렀다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판단 수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 공천하기 전에 당이 국민 여론 들어보고 뭐 이것저것 문제가 더 발견되면은 그때 우리가 검증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판단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한다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대응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어떤 의미일까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 강북을 지역은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와 박용진 의원 간의 양자 경선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여성 신인 가점 25% 가점이 됩니다. 더해집니다.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로 감점 30%가 적용된다고 하고 박용진 의원은 1인 2표제에 전체 권리당원 70%가 참여하는 경선 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용진을 어차피 걸러내기 위한 형식적인 추가 경선일 뿐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백지원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는지요? 네, 저도 기어코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겠고요. 박용진 의원은 뭐 조금박해라거나 뭐 수박이라거나 해서 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층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룰을 과도하게 조정해 가면서까지 배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중도층이나 뭐 국민에게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비명행사 공천의 피해자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박용진 박용진 의원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실 텐데 네. 말 그대로 민주당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 네. 또 강성 지지층이 싫어하는 수박이 선명한 의원을 걷어내는 그런 예.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예.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에 대한 응당한 처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하위 평가도 이해가 안 가고 네. 어떤 면에서 하위 평가냐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보면은 그 다면 평가라든가 당원 여론조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수를 이루는 강성 지지층이 그대로 여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에서는. 그렇다면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후보 경쟁자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유력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쩌면은 대안 내진 견제 세력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 여론에 너무 쏠린 나머지 강성 저기 당원들이 어떤 공천에 상당한 어떤 영향력과 여론을 행사하고 있고 여기서 1차적 희생물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천이 취소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유사 사례를 보면은 다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뽑는데 전국 선거로 하고 또 거기에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 룰의 복잡성에 함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자의적 개입의 여지를 제공하는 어떤 이런 토양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저는 반은 시스템이고 반은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네. 면에서 상당히 그 박용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천은 뭐 저는 같이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예. 민주당의 또 한 사람은 주이삭 대변인께 부대변인께 여쭤보니까 하실 말씀 하시면서 요 질문도 또 네네. 답을 내주시면 민주당 공천에 사실은 또 다른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박용진 의원의 강북을보다는 경기도 안산갑으로 갑니다. 양문석 후보입니다. 지금 뭐 일파만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컬어서 뭐 불량품인가요? 네. 네. 뭐 등에 발을 한 것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입니다. 박용진도 안 되고 정봉주도 안 되는데 양문석은 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우리 박용진 의원을 장기적인 대선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까 백지원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박해 중에 그 박이잖아요. 조랑 금은 뭐 저희 개혁신당에 계시지만 이 꾸준하게 소신 발언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가 떨어질 때 그때 올라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충분히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 성장 가능하시다고 보거든요. 박용진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억지로 까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장해찬 후보도 부산 시민 비하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그외 뭐 난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입에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해서 부산 시민 비하 발언이 있었나요? 서울 시민. 서울 시민도 했고 부산 시민도 했죠. 네. 네, 다 했는데 뭐 그런 후보 이제 끌어내려지는 걸 보면 양문석 후보는 안산을 비하를 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거 네. 저희들이 왜냐하면 청취자분이 듣는 분들이 무슨 내용인가 할 수 있는데 네. 혹시 찾으시면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찾고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런 후보분들이 이게 걸러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기준이 왔다 갔다. 어디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기에서는 저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고 과연 이 공당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기저 부대변인들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양문석 후보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논란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지도부까지 이 파장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가 문제냐. 이해찬 전 대표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이죠. 뭐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김부겸 선거대책위원장 발로 계속 뭐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관련된 발언이 나오고 있고 고민정 정세균, 임종석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문제가 처리돼서는 안 된다. 이 양문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 어떻게 처리돼야 될까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제일 약한 고리라서 그냥 트리거로 삼는 것 같고 주이삭 네.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그 안산 비하는 뭐냐면은 안산 지저분한 동네다 장난질 많이 한다 뭐 이런 짧은 표현을 SNS에 쓴 적이 있는데 발언의 수위로 치면 그게 더 문제죠. 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비판은 과격한 발언이긴 한데 그 맥락이 뭐냐면 FTA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7년 8년 이럴 때쯤에 FTA 관련해서는 김종대 의원 잘 아시겠지만 2007년입니다. 모든 진보 진영이 다 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냐 하면서 다 비판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역사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FTA가 과오이기만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때 당시에 맥락으로 보면은 비판할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비판할 것 같으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공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안 맞죠.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고 대통령도 물론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신성불가침도 아니고 성역도 아닌데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발언들 중에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선배지만 과격한 발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타적이고 배척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사진이 걸려있는 노무현 대통령이란 제일 약한 고리를 걸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건보다 아까 주이삭 대변인 말씀하셨던 건이나 당내 개파 갈등을 좀 촉발했던 그런 과격한 언어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한기 전 부대변인한테 궁금한 것은 홍영표도 안 되는데 박용진도 안 되는데 정봉주도 안 되는데 서른도 안 되는데 이수진도 안 되는데 양문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우호적으로 나오는 그 배경은 뭡니까? 그 배경은 지도부의 배경은 제가 모르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를테면 정봉주 의원이 얘기했던 목함질을 밟으면은 뭐 발목 목발 주자
이런 얘기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한테 한 얘기이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양문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치적 공방이에요. 근데 정치인들끼리 국민의힘이나 상대 진영이나 개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막말하는 사람 많은데 그는 좀 다른 층위로 평가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 공정하다. 네. 주희석 네. 부대변인요? 아니 뭐 아까 제가 이제 찾아서 안 말씀드리려 샀네요. 했는데 네. 해주셨어요. 네. 하 대변인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짧게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한 어떤 유지하는 것만 보면 오히려 이제 장해찬 후보를 걸러낸 국민의힘이 이 부분은 더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인이 출마하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기분 나빠할 만한 발언을 한 후보를 추천하는 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네. 동일한 잣대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장께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방금 전에 이제 하흥기 전 부대변인이 공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도덕성 점수가 빵점이거든요. 예. 양문석 후보자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간위에서 특혜를 줬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이 도덕성 점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일단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 도덕적 0점이 왜 0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막말은 알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전혀 설명이 되지를 않고 그분이 좀 약간 강성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이 수도권 일원에서의 공천 경향을 보면 거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기층 당원들의 그 저 심판 여론에 이제 결집되면서 재선 3선 의원을 추풍낙엽처럼 날려버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막판 공천의 흐름을 제대로 타신 분이다. 그렇다면 당내에 어떤 좀 지지도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떤 그 전투력을 인정받았는데 이 도덕적 0점이라는 게 왜 그 뒤에 튀어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앞뒤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좀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공당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는 좀 더더욱 문제 아니냐. 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은 같습니다. 백시현 전 부대변인은 뭐 경쟁 정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양문석 후보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양문석 후보자가 했던 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죠. 정치인에 대한 비판 지점이긴 한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노무현 대통령 비판으로 논란이 된 후보가 있었다면 그분이 컷오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도 나서서 살아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명수 후대를 위한 준비라고 봅니다. 환상극장이라는 그 연극 아십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연극 열어놓고 거기 국회의원들이 나가가지고 진짜 입에 담지 못하는 10원짜리 욕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들 중에 한 명 나경원도 있거든요. 다 공천 받았어요. 뭘 컷오프돼요. 네. 옛날에 뭐 재봉틀 발언이 세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막말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 번까지 이제 정무적 판단 때문에 계속 컷오프 공천 그 변경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일단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수습하려고 노력했느냐는 사후 노력도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 한마디에 정치 생명을 끝내는 것보다는 네.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후에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탈락하신 분들은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봉화마을 찾아가 참배도 하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거짓 해명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저기 당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어떤 그 비위에 대한 그 가리기, 감싸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저는 사건이나 막말 그 자체보다도 이걸 다루는 지금 당의 방식들이 무언가 지금 이제 선거 23일 앞두고 쫓기듯이 틀어막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에서 수습은 하지만은 각 당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주목하고 사람을 이렇게 정치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네. 과정에 진정성들이 없다.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왜 열린 토론이 안 될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로고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 부대변인,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대변인 타이틀을 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주이삭 부대변인이 개혁신당 이야기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개혁신당 이야기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네. 자, 이제 선대위를 각각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 선대위 구성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을 두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거대 야당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도권에 출마하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생과 정책 승부해야 된다. 이 전략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제 정치권에 11년째 있는데 예. 이 선거를 이해하고 정무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요, 지금 여당이 야당 심판론만으로는 선거 못 이긴다는 거 아마 직감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런 각각의 사이에. 다만 이제 민생과 정책을 추진한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 수도권의 유력 정치인분들, 여당의 정치인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거를 추진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최근에 뭐 의사 증원 문제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의사들 압박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판단하는 수준의 그런 정부 모습이라면은 저는 그마저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정부 여당의 희망을 갖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부 판단이라는 게 둘 다 지금 하나는 확실히 정부 판단을 좀 못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분들은 이 정부를 좀 잘못 둬서 지금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여하튼 민생과 또 경제 현안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김 위원장님 주말 이틀 연속 수도권을 돌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선거 때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이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야기하면 주요하게 작동이 돼서 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야당 심판론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정치가 갖고 있는 양면성을 고려할 때 책임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심판은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어떤 심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민주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최근에 한국 정치는 완전히 정치가 파괴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고 계신다. 그러는데 특히 어떤 그런 흐름을 이끄는 선두는 단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적대와 혐오 마치 자범 취급하듯이
야당을 다루는 모습 또 어떨 때는 반정치주의도 보여요. 뭐 국회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뭐 세비 삭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뭐 비례승계도 금지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보면은 거의 어떤 반정치주의에 입각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정치 파괴가 목적인가. 그러면은 항상 정치라는 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서서히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맞받아치고 또 그래야만 되는 야당의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 부수적 효과로 제3지대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양당 정치, 그 기득권 정치 극복하자고 했던 제3정치가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양당의 어떤 그 적대 혐오, 어떤 그 진영의 어떤 싸움이 지금 극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제 사라진 민생, 또 청년, 이런 어떤 그 주제들 또 심지어 기후위기 불평등 이런 얘기들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 만한 의제가 누락되는 것들이 지금 어떤 정치의 또 민낯이다. 네. 그런 점에서 뭐 녹색정의당이 그 틈을 메워보려고 저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네네. 쉽지는 않네요. 개혁신당도 열심히 아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대 위원장이 녹색 정의당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물어보질 있는데. 않으니까 제가 일본이라도 자, 얘기를 관련된 조금 더 포괄적인 이야기는 잠시 이따 하기로 하고 이 부분 먼저 오늘 발표가 됐죠. 국민의 미래, 국민의 힘은 아닙니다만 지역구 공천은 뭐 조용한 공천의 평가도 왔습니다만 막판에 뭐 도태 후보자 또 장해찬 후보자 건도 있고 국민의 미래 이 위성정당의 비례 후보자 공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됩니까?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 본다면요. 장점과 단점 글쎄요. 장점이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눈에 쏙 들어오는 후보자가 있을까요? 뭐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례를 2번 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한 번 한 걸로 지금 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오늘 보도가 나온 내용은 서류 접수가 거부된 후보자가 면접도 없이 당선권에 우선 배치가 됐습니다. 기호 10번의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 지역본부 의장이신데요. 이분이 전과 이력 때문에 이제 서류 접수도 거부가 됐는데 우선권에 지금 배치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스템 공천이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지금 당 내에서도 이철규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뭐 비대위원 출신들을 우선 배치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림이 과연 시스템적이었나. 그리고 친윤이라고 낙인을 찍고 뭐 우리 정부의 출범과 선거 과정에서 기여해온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증명이 되는가 또 의구심이 좀 들고요. 네. 야당 심판론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을 때 나경원 위원장께서는 이제 정책이나 민생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회의에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려면 심판할 수 있는 인물들이 좀 전면에 나서야 할 텐데요. 사실 같은 진영 출신인 분들 몇 명 영입했다고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는가. 사실 마포의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정청래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전략공천이 된 것인가에 대한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그분이 계속 뭐 당의 흐름이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정청래 후보랑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딱히 당 내에서도 더 이상 뭔가 심판론 같은 이야기로는 소구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것 때문에 네.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주이삭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에서의 정무적인 판단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쉽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위원장, 뭐 안철수 위원장, 원희룡 위원장께서도 분명히 역할을 좀 해주시리라고 보고요. 예. 아주 지금- 호평을 하시는 건 아닌데 네. 비례순번 8번을 받은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또한 당원들의 많은 비판과 지탄을 앞으로도 받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었던 기존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낙인을 찍으면서 뭐 험지 출마를 해라라든가 아니면 그 대단한 뭐 간신 취급을 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지역구 출마도 아니고 비례대표 우선권에 들어가셨잖아요. 또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고 네. 우선 번호에 들었는가에 대해서는 당원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의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네. 정작 본인은 비례정당으로 갔던 것 알겠습니다.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의 선거 역할론도 상당히 좀 부각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데 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이미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중진들 험지 나가라 했으면 본인한테도 그 본인 서대문에 사시니까 나가서 서대문 험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안정권이에요 지금 순번이. 8번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까지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 시절에 했던 말은 전부 공연불이다. 쉽게 말하면 뻥이다. 예, 이런 면에서는 좀 본인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희 전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물론 이건 좀 국민의 미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또는 뭐 진보 세력과의 뭐 연대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자 몇몇 어떻게 평가하나요? 뭐 후보자 몇몇을 따지기 전에 공천 자체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해요. 뭐 비례 후보자에 대해서요? 아니 비례 후보자들 개개인은 제가 모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용해인 이런 사람은 도대체 왜 두 번 하는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김혜지 의원 두 번 하는 거 비판하는데 저는 김혜지 의원처럼 의정 활동하고 그런 분들은 두 번 세 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비례대표 취지에도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에 본인이 위장막을 치고 들어갔으면 본인은 지역구에서 평가를 받고 본인 당에 괜찮은 사람을 뭐 순번 배치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정치개혁에 대해 얘기했던 진정성이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임태훈 소장에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공당이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을 보고 무슨 병역 기피자로 낙인을 찍질 않나 그 과정들을 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더불어민주당 아까 정체성 말을 제가 진짜 안 씁니다만은 굳이 쓰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철학과 지향에 맞는 사람들을 원내에 입성시키고 싶은데 나랑 지향이 전혀 다른 뭐 진보당 출신 인사들 막 뭐 원내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반동으로 조국 신당이나 이런데 지금 지지가 모이고 있는 건데 이걸 민주당이나 지도부가 잘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 덧붙이면은 그 병역 기피 논란은 너무 치명적으로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거는 저기 그 실제로는 그 군 형법의 동성애 불인정 조항 때문에 신검을 거부하다가 이 벌어진 일이고 양심수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가 선정한 양심수고 구명운동을 했고 이런 걸 기피로 됐을 땐 그건 범죄와 동일시하는 건데 전혀 격에도 안 맞고 실제로 손 단지에서 병역 기피하신 분이 이번에 민주당 공천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라고는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군인권에 기여한 데다가 박정훈 대령을 지키자고 지금 국회 들어간다는 사람을 병역 기피자로 만들어 놓으니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네, 김종대 위원장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그럼 민주당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전에도 4년 전 위성정당 때도 녹색당을 같은 이유로 내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이겁니다. 이유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게 바로 위성정당의 구조적 한계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민사회 보고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적법하고 어떤 투명한 절차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애시당초 연동형의 취지에 반하는 어떤 위성정당의 길로 가는 건데 예정된 수준이고 4년 전에도 그랬다. 그때 위성정당 출신들 얼마나 출당 많이 당했습니까? 결국 다 무소속되는 뭐 부지기수로 나오죠. 전부 검증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당에서 그 논평을 낼 때 이런 식의 끔찍한 혼종의 그 비례대표 선거를 치를 거면 전처럼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다. 아니 그거는 저기 또 녹색정의당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제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아니라 연합정당의 모델을 잘 준비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정당 간의 연합을 하는 건데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거든요. 순번 발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주도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치개혁 20년 역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희생을 치르고 여기까지 이제 선거제도가 진화해 왔는데 이런 식의 어떤 폐해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3지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상당히 조국혁신당이 약진한다. 조국혁신당의 이 약진과 부상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아해하는 그런 또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현실이 그렇구나라고 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주이삭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국 혁신당의 약진으로 민주당의 일부 파일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제3지대에 이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또 녹색정의당 다른 정당들이 거의 맥을 못 춘다.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 사실은 지금 제3지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인지하고 지금 여론조사나 어디 좀 투표할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인유한 위원장 말씀하셨던 그 서대문 갑이 제가 이제 지역구인 서대문 구원인데 동네를 좀 다니면서 여쭤보면 개혁신당이 그래서 누구 당이야? 모한당이야? 몰라요. 뭐 녹색정의당도 이제 저 과거에 정의당은 알고 녹색당 알아. 녹색정의당은 왜 이럴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의 그 제3지대를 지향한다고 하는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알던 4년 전 선거라든지 8년 전 선거라든지 그 이전에 알던 그런 제3지대 개념이 아니고 조국 혁신당의 비례 지지율이 높은 것은 윤석열이란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지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확실히 투표를 하긴 어렵다. 그 이런 분들이 원래는 양당 어디에도 투표하기 어려운데 지금 잠깐 동안 내 지지를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정당에 지금 득표 지지율을 얻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선거가 계속 각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꼼꼼하게 보시겠죠. 후보자들이든 아니면 정당이든 그때 조국 혁신당의 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때 그 조국 논란 해가지고 2심에서 뭐 징역형 받고 뭐 이런 분들이고 비례 후보자들 몇몇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들면 이제 다른 대안의 어떤 제3지대로 또 이제 투표가 옮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뭐 또 정치 현실을 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분석하는 분이시니까요.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 부대변인의 희망대로 그런 기회가 올까요? 아니면은 조국 혁신당은 이렇게 부상되는데 이른바 이준석, 이낙연, 심상정의 정당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 역시 이제 심판이냐 아니면은 국정 지원이냐 이 어떤 단순화된 논리에 이제 우리 정치가 갇혀버리면서 정작 그 정치의 현장에서 하나의 어떤 주체로 서야 될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 의제로서는 기후 위기라든가 노동의 문제가 실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4년 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때 정당이 온통 청년판이었습니다. 공약도 뭐 한국형 모병제, 반값 등록금, 청년 주거, 청년 기본소득 각 당이 엄청나게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번 선거에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아직까지는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그때 청년의 열기가 재현되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많이 기대했는데 몰려들질 않아요. 조국 혁신당 청년 지지율 제로입니다. 2030은. 그래서 우선 청년이 사라졌다. 이 선거가 가장 기이하고 특이한 측면이 이겁니다. 말씀도 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청년들로부터는 그다지 큰 환영을 못 받는 것 같다로 정정을 그렇게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얼마다 이렇게 수치 비스무리하게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다 소개해줘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그 있거든요.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사회의 정치의 어떤 다양성을 보장하고 또 그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계층 또 어떤 부문들이 이번 선거에 거짓말같이 사라진 건 녹색정의당으로서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에 대표되지 않는 비정규직들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던 투명인간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정치에서 지금 객체화되고 배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선거가 제대로 가려면은 어떤 양당 정치를 초월해서 어떤 다양하게 시민을 소구하고 시민에게 시민권을 돌려주는 이런 어떤 그 플랫폼들이 다양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조국 혁신당도 또 하나의 블랙홀이
격돌이 됐어요. 물론 저는 그 지지율에 지금 돌풍은 이해하고 또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이 많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 선거의 어떤 본질이 훼손되는 측면도 있다는 거.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도 좀 책임 있는 모습을 정책으로 보여줘야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이렇게 다 선거를 앞두고 되묻게 되는데 황기 전 부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부상, 민주당이든 더불어민주연합이든 비례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범민주 계열의 보탬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칫 일각에서는 비례투표 득표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몫까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보탬이 되고 있죠. 그 범민주 계열로 치면은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긴 하죠.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같은 사안이라도 시대의 윤리적 잣대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령 20대 30대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에 조국 사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잣대가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못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정치 구도상으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플러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총장이 있을 당시에 조국 사태 때는 공정과 상식이 이런 게 팍 터지죠. 근데 지금 구도는 뭐냐면 중도 지지층, 중도 유권자나 연성 지지층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하는데 온 당이 나서는 당. 뭐 본인 스스로 부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해놓고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하는 당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영부인 지키자고 김건희 여사 방탄하는데 거부권 행사하는 당, 다 방탄만 하는 당 이렇게 돼 있는데 2심 유죄가 나있긴 하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 받으면 그냥 감옥에 가든 말든 하는 거잖아요. 온 당이 나서서 일 개인을 방어하거나 수호하거나 방탄하거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표가 가는 데에 대해서 윤리적 빗장이 해체되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시대도 아니고 사람에 충성하겠다는 검찰총장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양당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민주당 비례 공천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는 열린민주당이랑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민주당이다, 여기 자매정당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에 진보정당, 뭐 진보당 이런 당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 민주당이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있는 선택지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조국신당으로 가는 그런 반사 이익이 벌어지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백지원 전 부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부상 또는 새로운 미래 또 녹색정의당 그리고 개혁신당 이런 제3지대의 득표 경쟁 또 비례투표 정당에서의 득표율의 차이 결과 국민의힘에는 또 국민의힘 미래에는 어떤 영향, 어떤 또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지요? 부담이 있다면.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범야권입니다. 야권이고 민주당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세력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지금 조국 신당과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의 그 비례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는 그건 이미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원내에 갔을 때 또다시 여소야대 국면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 좀 더 기세를 보여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 부족한 지점이 사실은 좀 많이 보입니다.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그리고 조국이라는 그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그 입시 비리와 그 파렴치함은 어떤 법적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특히 90년대생들의 뇌리에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만든 당조차도 지금 국민에게 유효한 지지를 받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정치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저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지지할 정당이 지금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국민의힘도 지금 PC주의 때문에 제대로 된 우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PC주의는 뭔가요? 죄송합니다. 정체성 정치, 네,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네네. 그런 PC주의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정책을 지금 보지 못했어요. 공약이라고 내놓는 것도 과연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이해하고 내놓은 공약인가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민주당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은 것들도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고, 다만 이런 국민들이 대안으로 선택하기에는 뭔가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나 이런 당들이 또 지지를 했을 때 사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의미한 거기서 또한 당들이 어떠한 특색을 또 보여주고 있지는 알겠습니다. 못한 것 같아요. 자,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투표일이 이제 선거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장께서 참 잘 알려져 있지가 않다. 정확한 내용들이 또는 사실들이, 특히 적은 정당의 또 소규모 정당의 경우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기 또 양대 정당을 대변해서 또 나와 계신 분들 계시는데, 각각 이 남은 시간 동안 유권자들이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뭔지를 한마디씩 30초씩 하시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이삭 부대변인부터요. 우리 정치가 나아지려면, 아니 정치보다도 우리 사회가 나아지려면 정치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양당에게 맡겨 보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하고 한번 딱 돌이켜 보면요, 출산율 올해 하반기, 아니 작년 하반기인가요? 0.6 나온 거, 네, 그게 답니다. 바꿔 주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그 새로운 정치 세력도 젊고 뭐 유능하게 한번 정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한번 우리 국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힘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 꼼꼼하게 한번 지켜보시고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은기 전 부대변인요.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쟤네들 저 사람들을 벌해 주세요라고 말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끝인가요? 네. 네. 백지원 전 부대변인. 네, 저도 심판론이 그렇게 소구력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정당들이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물가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물가가 뭐 사과가 지금 금사과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지점들을 좀 더 살피는 노력이 양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서울대 연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민생은 상당히 위협을 받는 시점인데요. 김 위원장께서는요. 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소멸되면 이 진보 정치가 이제 여기서 20년 역사에 막을 내리면 더 이상 1000만 비정규직, 또 지금도 참사 유가족들, 희생자들, 이런 분들 손잡아줄 정당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야가 포퓰리즘으로 뭐 가덕도 신공항 공항 짓겠다고 할 때 유일하게 반대한 당이 원내정당인 정의당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녹색정의당이 없어지면 더 이상 반대할 정당이 원내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네. 초래할 앞으로 끔찍한 정치의 미래,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네, 국민이 감동이 겨워 눈물을 흘릴 정치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